안녕. 실전 2회 융합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되게 많이 언급되는 분이긴 한데 아직도 언급될 게 있나 봐.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 박스 내용.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은 형상과 진료를 갖춘 실체 개념과 잠재성의 실제화로서의 변화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포괄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그쵸? 그래서 불완전성을 특성으로 갖는 지상계와 그 다음 완전성을 특성으로 갖는 천상계의 구분은 세계마다 다른 운동 이론과 물질 이론을 정당화해 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그 체계적인 포괄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 훌륭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의의까지 말해줍니다. 일단 1문단부터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 이론들은 현대과학 이론의 범주들을 미리 규정했으며 현대 이론의 출발점을 제공했대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그의 기본적인 자세는 오늘날 과학의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학의 모태가 되었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의 원리와 그 원리를 따라 이러한 과학의 모태, 우주, 운동, 물질에 대한 이론들까지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1문단 현대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의 관계입니다. 자, 2문단 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가 분리된 별개의 세계를 형성한다는 관점을 배격하고 오히려 하나의 실체 속에서 형상과 진료가 서로 공존한다는 관점을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예를 들어 요까지 표시해주자 얘들아. 예를 들어 소금이라는 실체는 짜고 희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본질에 해당되죠. 짜고 희다라는 본질. 그쵸? 그리고 소금의 형상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럴 때 이제 형상이란 말이 나올 수 있죠. 이러한 특성이 담겨있는 그릇이 바로 뭐인 거야? 진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료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특성을 갖지 않으면서 형상을 담는 그 실제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형상을 담는 실제가 진료인 거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뗄 수가 없는 애들이죠. 그쵸? 같이 공존하는 애들인 거예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형상과 진료는 확연히 구분되지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구분지어서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지만 결국 현실 세계 속에서 둘은 실체를 이루기 위하여 늘 공존, 함께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상과 진료의 개념 그리고 얘네 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같이 공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문단.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잠재성과 실제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어요. 변화라는 것은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는 것이 생기는 과정이므로 존재가 비존재가 되고 비존재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보통 변화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게 논리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어떻게 없던 게 생기고 생겼던 게 없어지고 그러니 그쵸? 그렇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든 그 변화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삼라만상에서 온갖 벌어지는 모든 변화를 잠재성이 실제화되는 과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잠재성이라는 건 뭐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있거나 잠겨있는 성질. 그러니까 그 성질이 있기는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진 않은 거야. 그러면 그거와 반대로 겉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애는 뭐인 거예요? 바로 실체성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게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이걸 얘는 변화라고 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도토리가 자라서 떡갈나무가 되는 과정에서 도토리는 이 떡갈나무의 잠재태, 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떡갈나무가 된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된 모습으로서 원래 이 잠재태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따라 실제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잠재성이 실제화되는 거죠. 자연은 본성에 따라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는 목적에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이죠. 그래서 변화의 문제, 변화라는 거는 비존재가 존재, 존재가 비존재가 돼야 되는 게 변화일 텐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나름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 그거는 결국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잠재에 대한 특징이 본성에 따라서 실제태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표현되게 된 거다. 표출되게 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4문단.
이러한 목적론적 관점. 그러니까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본성에 따라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본성을 찾으려는 목적, 이런 목적론적 관점을 토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인 현상들을 설명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뭐 우주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물질 같은 걸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는 우주가 본성상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현재와 같이 질서를 갖는 형태로 존속된다고 본 거야. 나름대로 질서라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주가 무에서 생겨날 수는 없는 것은 비존재가 존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는 없는 거잖아. 비존재에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도 결국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어떤 질서가 계속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말이죠. 그의 우주는 중심의 지구로부터 가장 바깥의 항성 천국까지의 유한한 한계가 있는 세계로서 나름의 질서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구를 기준으로 가장 아래쪽의 천체는 달이고 그 위에 수성, 그리고 금성, 태양, 화성, 목성, 그 다음 지구를 기준으로 우리 그 천체 아시죠 여러분들? 그쵸? 제일 아래쪽에 달, 그리고 그 위에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배치됩니다. 그 천체 아시죠 여러분들? 선생님은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할게. 순서가 어찌됐든 이 순서겠죠? 그쵸? 이 7개의 천체는 개별적인 천국에 붙어서 지구 주위를 도는 독자적인 운동을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끼리는 하나하나는 독자적인 운동들을 각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항성 천구가 또 있고 여기에는 항성이부터 하루에 또 한 바퀴씩 지구 주위를 또 돕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돌고 있는 거야. 하나의 질서가 존속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지구 중심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쵸? 그래서 4문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구조를 말해주고 있어요. 5문단 가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는 불완전성과 완전성이라는 대립되는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대요. 그럼 지상계, 천상계. 지상계는 지구를 포함하여 달 아래쪽의 세계래요. 지구를 포함하여 달 아래쪽의 세계면은 결국은 달은 포함하지 않죠. 그럼 천상계는 달을 포함해서 그 위쪽의 세계 전체를 천상계라고 한대요. 그럼 지상계는 뭐인 거야? 불완전하고 천상계는 완전하고. 선생님 그래서 색깔 분리만 좀 시켜줬어요. 지상계는 흙물, 공기, 불이라는 불완전한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천상계는 제5원소라는 완전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대요. 지상계는 불완전함으로 흙물, 공기, 불은 그 성질이 변해. 왜냐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완전해서 성질이 또 막 변하니까 온갖 형태를 이루겠죠. 그리고 직선 운동을 하고 그 속력도 가변적이래요. 굉장히 잘 변한대요. 반면 천상계의 완전성 때문에 천체와 천구는 크기와 성질이 변하지 않고 완전한 구형을 이루어서 완전한 도형이 원을 따라 등속이면 뭐니? 가변과는 다른 거죠. 가변은 변하는 거라면 등속은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밝기나 형태가 바뀌고 부등속이라는 건 등속이 아닌 걸 부등속이라고 하죠. 즉 변화 있게 운동을 하는 별똥별이나 혜성이 요까지 분홍색 칠해주자. 오케이? 요까지 칠해야 돼요. 별똥별이나 혜성이 달 위쪽 세계가 아니라 달 아래쪽 세계에 존재한다고 봤대. 지금 뭐라는 얘기야? 달 아래쪽이면 지상계에 속한데 뭐가요? 별똥별이요. 그거 적어주세요. 그쵸? 그래서 오문단은 지상계와 천상계에 대립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우주를 양분화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되는 특성으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6문단.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인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이론에도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관점이 다른 운동, 물질 이러한 우주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운동은 두 종류로 자연운동과 강제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연운동 위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연운동은 물체의 본성이라는 내부의 힘에 의해 일어나는 운동, 내부의 힘. 근데 강제운동은 외부의 힘에 의해 일어나는 운동을 의미해요. 지상계의 물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원소들, 아까 불완전한 4개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 원소들의 무거움에 본성이나 가벼움의 본성에 따라 수직 상승하거나 수직 하강하는 자연운동을 한다. 본성에 따라. 본성이라는 게 뭐였어? 잠재성의 실제화되는 거.
본성에 따라 수직 상승, 그게 실제화된 모습이 수직 상승하거나 수직 하강하는 그러한 자연 운동을 한다. 4개의 원소, 흙물, 공기, 불. 아까 불완전한 이러한 4개의 원소 있었죠? 지상계의 그 원소. 지상계에서 무거움이나 가벼움의 본성에 따라 흙물, 공기, 불의 순서로, 이 순서대로래요. 아래에서 위로 배치가 됩니다. 그럼 흙물, 공기, 불. 그쵸? 이 원소들이 본래의 자리에서 만약에 이탈을 해버리면 무거움이나 가벼움의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 즉 잠재성의 실제화로서 원소의 본래의 위치를 찾아가려는 운동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탈하면 원래의 위치를 찾아가려고 운동이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게 이제 수직 상승이거나 수직 하강이겠죠. 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잠재성이 실제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자리를 찾아가는 게 자기의 모습, 본성을 찾아가는 거. 반면에 천상계는 그 완전성 때문에 모든 천체가 제5원소의 본성에 따라 완전한 도형인 원 또는 원이 복합된 궤도를 그리는 자연운동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천상계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었었죠? 그 완전성 때문에 모든 천체가 제5원소 본성에 따라 완전한 이 원소에 따라 도형인 원 또는 원이 복합된 궤도를 그리는 자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계의 자연운동과 지상계의 자연운동의 역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계와 천상계의 자연운동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상계는 수직 상승, 수직 하강 이런 자연운동이라며 지상계는 수직 상승, 수직 하강 이 자연운동이라면 천상계는 뭐라고요? 둥근 원의 궤도로서 그쵸? 그리는 자연운동을 한다고요. 질문다. 지상계에서는 자연운동을 제외한 다른 운동은 모두 강제운동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포함한 달 밑에 있는 이 지상계는 자연운동을 제외한 다른 운동은 모두 강제운동이래요. 예를 들면 자 수평으로 굴린 공은 강제력에 의해 수평운동을 지속하다가 강제력이 소진되면 멈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리막길이 있거나 이러면 이걸 굴려서 굴리지 않아도 자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보통 수평이면 우리 볼링을 생각해봐. 공 던지잖아. 밀어야 되잖아. 그쵸? 물론 볼링은 위에서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평으로 굴린 공은 강제력, 미는 힘에 의거해서 수평 운동을 지속하다가 그 강제력이 소진되면 멈추겠죠, 언젠가. 이때 강제력은 처음에 공을 밀어준 힘에서 시작이 되죠. 당연하죠. 손을 떠난 후에도 공이 계속 운동하는 것은 공기가 공의 뒤쪽에 생기는 진공을 메우기 위해 들어오면서 공을 추동, 밀어서 움직이는 걸 추동이라고 해요. 그러기 때문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변화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발생하고 원인이 없어지면 변화가 중지된다라고 봐요. 즉 한마디로 이 강제력, 그쵸? 이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그게 없으면 사라지면 변화가 중지되는 거야. 오케이? 이 강제력은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겠죠. 이 운동에서는. 수평으로 구르는 공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찾아야 했고 그것은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매질의 작용일 수밖에 없었다. 매질은 그 중간자 역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상계에서의 강제운동. 지상계는 수평으로 굴린 공은 강제성. 즉 지상계에선 자연운동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자연운동을 제외한 다른 운동은 다 강제운동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평으로 공이 구르는 게 관성이 아니라 공을 미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이 굴러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수평에서. 오케이? 8문답. 아리스토텔레스는 4개의 원소에서 이거 불완전한 원소들 온갖 다양한 물질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또 설명하고자 했는데 지상계에서 가장 단순한 물질은 4개의 원소는 차가움, 뜨거움, 건조함, 습함이라는 두 쌍에 대립하는 성질 중 하나씩을 갖는데요. 그러면 차갑거나 건조하거나 아니면 뜨겁거나 습해야지 차가움, 뜨거움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각각 이 쌍에 하나씩. 그쵸? 그래서 흙은 차갑거나 건조, 물은 차갑거나 습하거나 공기는 뜨겁거나 습하거나 불은 뜨겁거나 건조하거나 이 4개의 원소 흙물, 공기, 불은 적정한 비율로 섞이면서 지상계의 온갖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불완전한 원소들끼리 적절한 비율로 섞이면서 지상계의 온갖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상계에선 이 4개의 원소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4개의 원소가 그 성질이 바뀌면서 다른 원소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왜냐면 지상계에서는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불의 차가운 성질이 열을 받아 뜨거운 성질로 바뀌면 공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쵸? 요게 예예요. 그쵸? 이렇게 뜨거운 성질로 바뀌면 공기라는 완전 성질이 바뀌면서 다른 원소로 공기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원소 변환의 개념은 연금술사들이 하잘것없는 금속을 변화시켜 금을 제조할 수 있다고 믿는 계기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연금술사들이 이제 막 비금속을 막 금속으로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믿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 이론에 대한 것까지. 그래서 아까 1문단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목적론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우주나 운동이나 물질, 이러한 과학적인 토대의 이론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은 우주, 운동, 물질 등의 상이한 자연의 영역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얽혀서 통합된 체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전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통합체계의 장점 때문에 여기서의 통합된 체계라는 거는 우주, 운동, 물질 등의 상이한 다른 자연의 영역들이 서로 연관성을 이렇게 가지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러한 통합체계의 장점 때문에 그의 자연 철학은 강력한 설명성을 갖는 이론으로서 근대과학의 개념들로 대체되기까지 여러 과학 영역에서도 아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구문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의 주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의 내용과 특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은 현대 이론의 모태를 제공했고 우주, 운동, 물질에 대한 이론을 구축했다. 본질로서의 형상은 그릇으로서의 진리와 하나의 실체 속에 공존한다. 변화라는 건 잠재성의 실제화, 그래서 잠재태가 실제태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주, 운동, 물질에 걸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는 천상계, 지상계, 그래서 완전성과 불완전성을 가진, 그리고 완전 그 원소랑 불완전 원소, 그쵸? 그런 걸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 이 운동, 자연운동, 강제운동, 그래서 자연운동에서도 지상계, 천상계에서의 자연운동이 좀 달랐죠. 지상계는 수직 상승 하강으로만, 그쵸? 수직 상승, 수직 하강, 수직으로만. 그 다음 천상계는 원을 그리는 운동으로, 그쵸? 본성을 따르는 운동으로서 지상계와 천상계 이렇게 수직이냐 원이냐 이런 차이가 있었고, 강제운동은 지상계에서 자연운동을 제외한 운동은 모두 강제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의 힘에 의해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봤을 때도 지상계, 천상계, 4원소냐 5원소냐, 4원소는 불완전, 5원소는 완전한 원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큰 범위에서 각각의 그러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전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더라. 자, 잘 정리해 보시고 문제풀이까지 꼭 하도록 하세요. 안녕.